소리 전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야 다른 늑대들이 11.3km 떨어져 있어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늑대들은 서로 소통하기 위해 울부짖어요. 특정한 상황에 맞는 특정 소리를 내죠. 예를 들어 무리를 잃은 늑대가 집으로 가는 길을 찾도록 돕는 거죠. 다른 늑대들이 의사소통하는 중에 그냥 떠 있었던 거죠. 기린은 하루에 30분만 자도 된다. 또 다른 오해예요. 매일 4시간 반 정도 잠을 자요. 낮 동안 가장 활동적인 동물 종들에게 그리 드문 일은 아니에요. 연구에 따르면 기린은 한 번에 보통 11분 미만으로 누워 잔다는 게 드러났어요. 많은 사람들은 두더지가 장님인 줄 알죠? 이들은 사실 눈이 보이는 작은 굴을 파는 포유류예요. 단지 시력이 정말 형편없고 빛을 인식하는 데만 적응되어 있을 뿐이에요. 또 생맹이기도 하죠. 어두운 지하에서 먹이를 찾고 어둠 속을 헤쳐다닐 때 이 생물은 대부분 촉각과 후각에 의존해요. 두더지의 촉각은 예리한데 그래서 두더지는 근처에 있는 움직임의 진동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위험을 피하거나 다음 먹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도와주죠. 예를 들어 노래기, 지렁이, 지네, 그리고 다른 무척추 동물이요. 냠! 땅을 파는 속도가 정말 빠르고 분당 몇 센티미터씩 파낼 수 있어요. 겨울에 동물들은 밖에 있기에 너무 추워서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충분한 음식이 없기 때문에 겨울잠을 자요. 동물이 동면에 들면 심장박동수, 체온, 호흡, 그리고 다른 대사 활동들이 상당히 느려져요. 그런 식으로 에너지를 절약하죠. 다람쥐, 박쥐, 거북이, 뱀 모두 겨울 동안 동면하는데 더 활동적이고 더 많은 음식을 얻을 수 있는 계절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달팽이가 껍데기를 달고 있는 민달팽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비록 아주 비슷하게 생겼지만 둘은 완전 다른 종이에요. 민달팽이는 모든 내장이 미끌미끌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조 껍데기가 필요 없어요. 몸을 찌그러뜨려 닿기 어려운 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민달팽이는 나무 껍질 아래나 작은 틈새 안 또는 시험 공부를 하는 척하는 도서관 같은 가장 있지 않을 것 같은 공간에서도 종종 발견될 수 있어요. 반면에 달팽이는 껍데기와 단단히 연결되어 있어서 껍데기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자라면서 껍데기를 교체하는 소라게 껍데기와 달리 달팽이는 껍데기를 달고 태어나요. 나이가 들면서 석회화되고 커지고 단단해지는 깨지기 쉬운 반투명 껍데기를 달고 있는 아기 달팽이는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요. 귀엽죠? 달팽이의 내부 장기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껍데기 안에 있는데 이것은 달팽이가 으깨지거나 부서지면 이 동물은 아마 살아남지 못할 거란 걸 의미하죠. 그럼에도 달팽이는 껍질에서 분비되는 단백질과 칼슘의 도움으로 작은 흠집과 갈라진 틈을 수리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거북이는 달팽이와 아주 가까워요. 왜냐면 일반적인 속설과 달리 거북이들은 변덕스럽게 껍데기를 버리고 갈 수 없어요. 거북이의 등껍질은 몸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파충류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머리와 발을 숨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뼈대는 단단한 껍질과 융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동물의 뼈와 마찬가지로 거북이와 같이 자라죠. 코알라는 오직 유칼립투스 잎만 먹지만 거기엔 600가지가 넘는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코알라는 그중 30종만을 먹죠. 또는 메뉴판에 있는 5%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까다로운 코알라를 위한 좋은 식사가 되기 위해선 아주 특별한 유칼립투스 나무여야 해요. 이 귀여운 생물들은 또한 집고양이와 공통점이 있는데 하루에 18시간에서 20시간 잠을 잔다는 거예요. 북극곰은 전혀 하얗지 않아요. 털 밑에 피부는 까매요. 이들은 사냥하는 동안 자신을 위장하기 위해서 흰색이 필요해요. 검은색은 다른 어느 색보다 햇빛을 제일 잘 흡수하는 반면 흰색 털은 햇빛을 막지 않아요. 광선이 바로 통과하죠. 어떤 의미에서 북극곰은 투명한 털을 가졌어요. 개와 고양이는 세상을 흑백으로 본다는 속설이 있죠. 사실 몇몇 색을 구별하지 못해요. 개가 얼마나 정확하게 보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2가지 색만 구별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파란색과 노란색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한 말이죠. 하지만 사람들보다 다른 색의 음영을 더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는 멋진 야간 시야를 갖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보는데 인간보다 약 7배 적은 빛만 있으면 돼요. 기린은 소리를 안 낸다고 여겨졌죠? 하지만 최근에 밤에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저주파 소리를 내는 걸로 밝혀졌어요. 낮 동안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위험을 경고해요. 잘 발달된 눈썹을 움직이면서 말이죠. 뉴뉴! 밤이 되면 눈썹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진짜 말하기를 시작한 것 같아요. 기린에 대해 얘기해서 말인데 이 동물들은 하루에 30분 이상 잠을 자요. 하지만 아마 여러분만큼 많이 자지 않을 거예요. 이들의 수면 패턴은 꽤 전형적이에요. 연구원들이 한 무리의 기린을 관찰한 후 밤에 자고 오후에 짧은 낮잠을 잔다는 걸 알아냈어요. 전체적으로 각각의 기린들은 매일 약 5시간의 수면을 취했어요. 그런데 이 녀석들의 무리는 사실 기린들의 탑으로 알려져 있어요. 목이 기니까 말은 되네요. 갈매기는 소금물을 마실 수 있어요. 눈 근처에 염분을 배출하는 분비샘이 있어요. 이 분비샘이 바닷물을 아주 빠르게 정화해요. 그리고 콧구멍으로 짠 잔여물들이 나와요. 네, 여러분도 알겠죠? 짭짤한 콧물이에요. 아델리 펭귄은 진짜 낭만적이에요. 평생 단 하나의 짝이 있죠. 수컷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 암컷에게 매끄러운 돌을 줘야 해요. 일종의 약혼 반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인간들처럼 암컷 펭귄도 거절하고 선물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동물 사랑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우도 로맨틱해요. 수컷 여우는 좋은 아빠이자 남편이에요. 평생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헌신하죠. 암컷을 돌보고 털에서 벼룩을 골라내주기도 해요. 수컷 여우는 여우 구멍을 개선하고 아기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돌고래는 한쪽 눈을 감고 다른 한쪽 눈을 뜨고 잘 수 있어요. 뇌의 절반은 꿈을 꾸고 휴식을 취하며 나머지 절반은 위험의 징후들이 주변에 있는지 면밀히 관찰하죠. 지루한 수업이나 회의 시간을 잠자기에 가장 완벽한 두뇌예요. 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게다가 돌고래들은 수동으로 호흡을 조절해요. 뇌 전체가 잠들면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어요. 해달은 모든 동물들 중 가장 귀여운 잠꾸러기예요.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해달은 늘 물속에서 보내요. 등을 대고 헤엄치면서 그 자세로 잠을 자죠. 아기들은 엄마 배에 엎드려 자요. 그리고 두 어른 해달은 물살에 서로 떨어지지 않게 서로의 손을 잡죠. 타조는 위협을 받을 때 모래에 머리를 박지 않아요. 사실 머리를 전혀 파묻지 않죠. 이 오해는 유명한 영어 관용구인 땅속에 머리 박고 현실을 회피하다에서 유래됐어요. 실제로 타조는 날지 못하는 새이기 때문에 알을 위해 모래에 구멍을 파야 해요. 알을 고르게 데우기 위해 머리를 거기에 넣고 종종 알을 돌리죠. 하지만 타조에겐 여전히 탈출하고자 하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위협을 직면했을 때 모래사장에 털썩 주저앉아 완벽하게 죽은 척 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오해에 따르면 상어는 움직이는 동안에만 숨을 쉴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헤엄을 치면 아가미로 물을 밀어내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비록 많은 종류의 상어가 이런 방식으로 살지만 다른 많은 종류들, 즉 바다에 사는 수염상어와 같은 종은 아가미 위로 산소가 풍부한 물을 퍼올리기 위해 수영할 필요가 없어요. 한편 모든 상어들은 부레가 없어요. 따라서 만약 헤엄치는 걸 멈추면 바닥으로 가라앉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상어의 몸은 압축될 수 없어요. 그래서 상어에겐 빠르게 오르내리는 게 골형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찬장 안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통조림 캔 표면에 있는 물결 무늬 본 적 있나요? 바로 이 물결 무늬를 말하는 건데 단순히 미관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선 이 무늬는 캔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제조 과정에서 캔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또한 이러한 주름은 배송 시에도 유용해서 내용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또한 캔을 원래 모양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유용해요. 너무 뜨거워지거나 너무 차가워져도 이러한 주름 덕분에 캔이 약간 숨을 쉴 수 있어요. 금속이 부러지지 않고 팽창과 수축을 반복합니다. 일반 캔에는 균열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주 작은 구멍이 있어도 음식에 불쾌한 박테리아가 침투할 수 있어요. 캔을 열면 작은 공기 틈이 생겨서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모든 것이 부드럽게 빠져나오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 큰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이 동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는 거예요. 햇볕을 너무 간절히 원해서 자라는 소리가 들리는 식물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루바브는 밭에서 수확하기 직전에 포도당을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햇볕을 흡수합니다. 이렇게 햇볕을 쬐고 나면 어두운 창고로 옮겨집니다. 창고 안에서 계속 자라면서 저장된 포도당을 연료로 사용해요. 지금까지는 대체로 평범해요. 하지만 어둡고 아늑한 따뜻한 곳에서 루바브는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루바브가 다시 햇빛을 찾기 위해 스스로 몸을 늘리도록 유도하죠. 그리고 이 과정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실제로 새싹과 줄기가 터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예요. 이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빛은 허용되지 않아요. 이때 루바브는 빛이 닿으면 다시 광합성을 시작하고 맛이 씁쓸해져요. 일상적인 식료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아마 채소 봉지에 녹색 줄무늬가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는 교묘한 광학 트릭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이 줄무늬는 채소가 실제보다 훨씬 더 푸르게 보이도록 우리의 눈을 속이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포장을 하는 건 채소뿐만이 아닙니다. 오렌지도 같은 이유로 빨간색 망사 봉투에 담겨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몬이요? 같은 이유로 노란색이나 초록색 봉투에 담겨 판매돼요. 요리 실력이 그다지 좋지 않아 저녁 식사를 또 망칠까봐 걱정이시라면 버섯을 이용하세요. 버섯은 너무 익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익히면 물러지는 다른 채소와 달리 버섯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익지 않아요. 버섯에는 갑옷처럼 작용하는 분자 구조인 키틴이라는 흥미로운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버섯은 영원히 익혀도 타지 않습니다. 도넛에 구멍이 있는 것은 더 집어먹기 쉽기 때문이 아니에요. 집에서 도넛을 만들어 본 적이 있으시다면 반죽을 튀길 때 뜨거운 기름 덕분에 겉면이 금방 익는 걸 보셨을 거예요. 안쪽도 똑같이 맛있게 보이게 하려면 기름에 더 오래 두어야 하는데 그러면 겉이 너무 갈색으로 변할 수 있어요. 가운데 구멍 덕분에 열이 양쪽에 고르게 전달되어 완벽한 도넛이 완성되죠. 이 작은 종이 조각이 포춘 쿠키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쿠키를 팬케이크처럼 납작하게 구워요. 그런 다음 쿠키가 아직 따뜻해서 구부릴 수 있을 때 작은 메시지를 몰래 넣습니다. 쿠키가 식으면 단단해지고 모양이 유지되면서 맛있는 타임캡슐처럼 포춘 쿠키 안에 행운의 메시지를 가둬두게 돼요. 한 전설에 따르면 이 아시아 간식은 처음에 사람들이 의심을 받지 않고 온갖 종류의 비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점심을 구매할 때 유용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패스트푸드를 주문할 때 추가라는 단어를 쓰지 마세요. 그 단어를 말하는 순간 직원에게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도록 유혹하게 돼요. 대신 특별한 브리또를 주문할 때는 조금만 더와 같은 표현으로 주문하세요.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치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도난당하는 식품이에요. 전체 치즈의 약 4%가 매장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돼요. 그리고 도둑질을 하는 건 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치즈의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치즈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교활한 도둑들은 진열대에서 치즈를 훔쳐서 쉽게 돈을 벌려고 해요. 하지만 치즈뿐만이 아닙니다. 도둑질 목록에 있는 다른 흥미로운 품목으로는 신선한 고기, 초콜릿, 해산물 등이 있습니다. 이 맛있는 누텔라 한 병을 만들기 위해 페레로 회사는 전 세계 생산량의 약 25%에 달하는 헤이즐넛이 매년 필요해요. 생각해보면 헤이즐넛 4개 중 1개가 초콜릿병에 들어가는 셈이죠. 제조업체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터키, 이탈리아, 칠레에서 견과류를 공급받으며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에서 배송을 받습니다. 누텔라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이러한 수요로 인해 헤이즐넛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어요. 2014년에는 터키에 있는 헤이즐넛에 서리가 내려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가격은 더욱 상승했죠. 이제는 뉴저지 같은 곳에서도 누텔라를 만들 수 있는 견과류를 재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주로 무언가를 몰래 가져간다고 상상하면 가장 먼저 샌드위치를 떠올리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1965년 제미니 미션 당시 우주비행사 존 영은 나사의 규칙을 어기고 콘비프 샌드위치를 가져갔어. 유용해요. 직원들은 진열대에서 오래된 빵을 쉽게 찾아낼 수 있죠.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 된다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의 소화관 또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세로토닌은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또한 신경 전달 물질이기도 하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세로토닌을 뇌와 즉시 연관시켜요. 하지만 흥미롭게도 우리 몸의 세로토닌 중 약 95%는 소화관에서 생성돼요. 많은 사람들이 허브와 향신료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조미료예요. 향신료는 뿌리, 씨앗, 나무 껍질 등 식물이나 나무의 모든 부분에서 나오지만 허브는 식물의 잎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음식을 구울 때나 요리할 때 향신료를 첨가해요. 허브는 향을 더 빨리 발산하니까 맨 마지막에 추가하고요. 여러분은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런 거미 감각 같은 느낌을 시선 감지라고 해요. 뇌는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을 때 이를 감지해요. 연구에 따르면 이것은 일종의 방어 메커니즘으로 설명돼요. 직접적인 시선은 지배의 상징일 수 있고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은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진화해 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상대방이 나를 똑바로 쳐다볼 때 이 방어 기제가 작동해요. 상대방의 시선이 나보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몇 도만 떨어져 있어도 뇌는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좋아하는 영화를 다시 보거나 노래를 반복해서 듣고 싶은 충동은 어떤가요?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러한 습관은 정신 건강에 몇 가지 이점이 있어요. 이러한 행동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마음이 압도당한다고 느끼면 자제력이 떨어지고 어려운 작업을 완수하려는 동기가 약해집니다. 더 글로리의 첫 회에 다시 빠져들 수 있는 이유는 익숙한 것을 보거나 듣거나 할 때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멘탈을 리셋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또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테라스나 에펠탑 꼭대기에서 석양을 즐기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내면의 목소리가 뛰어내리면 어떡하지? 라고 속삭여요. 이건 어두운 상태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높은 곳에 있을 때 나타나는 일종의 느낌이에요. 공허의 부름 또는 높은 곳 현상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비교적 새로운 연구 주제이고 더 많은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트루먼 쇼에서 짐 캐리의 멋진 연기는 확실히 기억에 남아요. 트루먼 쇼 망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현상은 인지신경 정신과와 관련된 문제예요. 이 망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촬영되고 있고 그 영상이 오락용으로 방송될 것이라고 믿어요. 알루미늄이 금보다 더 귀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지금은 샌드위치를 포장할 때 이 알루미늄으로 포장하죠?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알루미늄은 구하기 어려운 원소로 여겨졌을 거예요. 혁신가들이 큰 스케일의 산업 규모로 알루미늄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전까지는 말 그대로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러다 알루미늄의 시대가 끝났어요. 프랑스의 통치자 나폴레옹 3세가 특별한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 알루미늄 수저 세트를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2009년에 열린 시간 여행자 파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론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시간 여행자들을 초대해 파티를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간 여행자 여러분 이라는 문구가 적힌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마도 여행자들이 파티에 참석하지 않은 건 선약이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맹세컨대 그 멋진 파티에 아무도 오지 않아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양파를 썰고 있었을 뿐이죠. 양파를 썰 때 눈물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정 효소 때문이에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다음에는 젖은 키친타월을 양파 옆에 있는 도마 위에 올려놓으세요. 효소에서 나오는 산성이 눈 대신 젖은 종이 쪽으로 향할 거예요. 고대 이집트의 민간 달력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과 매우 유사했어요. 365일을 12개월로 나눴죠. 하지만 31일을 몇 달에 분산하는 대신 연말에 여분의 날을 추가했어요. 이제 카메라를 다시 동물의 세계로 돌려볼게요. 얼룩말이 매혹적인 무늬를 갖는 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과학자들도 이 질문을 던지고 실험을 했어요. 말에게 얼룩말과 비슷한 외투를 입혔죠. 털은 말의 머리를 제외한 몸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얼룩말 무늬가 파리를 쫓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은 파리가 동물의 머리만 찾아다니고 말의 몸통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을 관찰했어요.
개미는 설화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죠. 이는 실생활에서도 그대로 반영돼요. 개미는 자기 몸무게의 최대 20배에 달하는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요. 이 곤충은 다른 고귀한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개미가 심각한 부상을 입으면 군집에 구급대원 개미의 치료를 거부해요. 이 개미는 자신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군집의 자원을 낭비하는 대신 구급개미가 자신을 두고 가서 계속 활동하도록 합니다. 낙타는 물을 마시지 않고도 약 15일 동안 생존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낙타가 혹에 물을 저장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니에요. 혹은 지방 형태의 음식 저장을 위한 거예요. 물은 혈류에 저장되어 있어요. 낙타에 대해 말하자면 일부 국가에서는 낙타 미인 대회를 개최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낙타 미인 대회가 볼거리로 열렸었죠. 집안에서 거대한 지파리가 보이지만 여러분의 닌자 같은 손에서 도망칩니다. 며칠만 있으면 자연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지파리는 한 달에서 2달 정도 살 수 있어요. 다음 사실은 도로에서의 비상 상황에 관한 거예요. 탈착식 자동차 헤드레스트는 탈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문 옆에서 차를 떠날 수 없는 경우 머리 받침대로 창문을 부술 수 있죠. 유리창과 창틀 사이 여러분은 우주여행을 꿈꾸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고향인 태양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의 절반도 알지 못한다고 확신합니다. 명왕성의 얼음 분출 화산, 해왕성 너머 태양계 외곽에 숨어있는 잠재적 거대 행성, 화성의 미국 크기만한 거대한 협곡 같은 것들 말이죠.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태양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태양이 얼마나 거대한지 살펴볼게요. 증거가 필요하신가요?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6%는 태양의 질량, 즉 태양을 구성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입니다. 나머지 0.14%는 대부분 태양계 8개의 행성의 질량이에요. 우리는 그중 하나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눈치채지 못하셨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태양 안에 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붉고 뜨거운 빛의 공 안에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 태양의 대기는 눈에 보이는 표면 너머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바로 그 안에 있어요. 사실 북극광이나 남극광과 같은 숨막히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건 태양에서 불어오는 태양풍입니다. 그리고 태양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태양계가 무려 46억 년이나 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과학자들은 가장 오래된 물질, 즉 운석을 연구한 끝에 이 결론에 도달했어요. 태양계는 또한 숨이 멎을 정도로 광활합니다. 지구를 떠나려면 지구에서 170억 킬로미터 멀어져야 해요. 우와, 항공사 마일리지가 얼마나 많을지 상상해보세요. 천왕성은 옆으로 자전하는데 천문학자들은 천왕성이 어떻게 그런 특이한 위치를 선택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원인은 고대의 강력한 충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론일 뿐입니다. 그건 그렇고 천왕성은 옆으로 누워있는 유일한 행성입니다. 적도는 궤도와 거의 직각입니다. 목성의 바다는 태양계의 다른 어떤 행성보다 더 넓어요. 하지만 잠깐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다가 아닙니다. 목성의 바다는 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것은 금속성 수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깊이는 무려 4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지구의 둘레와 거의 같아요. 지구의 화산은 명왕성의 화산과는 다릅니다. 말 그대로 불과 얼음처럼요. 지구에는 뜨거운 용암을 뿜어내는 화산이 있는 반면 명왕성의 화산은 얼음을 뱉어내죠. 얼음이 얼면 물이 팽창하고 이 엄청난 압력이 쌓이다가 어느 날 쾅! 얼음이 분출해요. 이 과정에서 새로운 빙화산이 형성돼요. 그건 그렇고 기억하시겠지만 명왕성은 예전에는 행성이었지만 2006년 일부 천문 관료들에 의해 행성 목록에서 제거되었습니다. 나중에 명왕성은 외소 행성으로 재분류됐어요. 하지만 이 우주물체에 대한 가장 예상치 못한 사실은 명왕성의 지름이 미국보다 작다는 것입니다. 직접 확인해보세요. 미국 전역에서 가장 먼 거리, 메인주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까지는 약 4,345km입니다. 명왕성은 2,370km에 불과해요. 아무리 작은 천체라도 자신만의 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1993년 갈릴레오 탐사선은 가로 32km가 채 되지 않는 작은 소행성을 지나치고 있었어요.
이 작은 소행성에서 폭 1.6km의 달을 발견했을 때 천문학자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보세요. 그 이후로 과학자들은 태양계의 소행성 궤도를 도는 수많은 위성을 발견했어요. 목성의 위성 이오는 표면에 수백 개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화산으로 인해 영원한 혼돈 속에 존재합니다. 이곳을 방문하면 화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가 이오의 대기권으로 높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언제든 화성에서 날아온 돌을 우연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사하라 사막과 남극 대륙을 비롯한 지구 곳곳에서 발견되는 운석의 화학 성분을 분석한 결과 많은 운석의 기원이 화성이라는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주를 소재로 한 많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주인공은 우연히 소행성대에 들어가 우주선을 손상시키려는 수많은 바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글쎄요, 실제와는 전혀 달라요. 천문학자들이 알고 있는 소행성대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대뿐이에요. 이 지역에는 수천 개의 소행성이 있지만 그 간격이 너무 넓어서 충돌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해왕성 궤도 너머에는 거대한 얼음 물체로 가득 찬 신비한 카이퍼 벨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주 형성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과학자들이 그 움직임의 패턴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해낸 유일한 설명은 해왕성이 우리의 시야에서 거대한 행성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가상의 행성은 이미 9번째 행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존재가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아닐 수도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태양계 곳곳에 물이 있습니다. 누군가 닦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우선 물은 해성과 소행성의 매우 흔한 구성 요소예요. 달과 수성의 그늘진 분화구에서 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화성에도 극지방의 얼음이 있습니다. 외소 행성인 세레스나 토성의 위성인 엔셀라두스와 같은 태양계의 작은 행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천문학자들은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의 얼어붙고 갈라진 표면 아래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기도 해요. 유로파는 지구보다 작지만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2배나 많은 물을 담고 있는 거대하고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수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또한 지구 다음으로 밀도가 높은 행성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작은 행성은 점점 더 작아져서 밀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메신저 저도 직접 해봤어요. 팔꿈치를 최대한 세게 꼬집어 보세요. 거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아요. 피부의 다른 부분들은 다양한 신경 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손상되면 위험한 곳일수록 통증에 더 민감하도록 설계됐어요. 몸의 주요 부분은 더 많은 신경 말단이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경계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팔꿈치처럼 두꺼운 피부에는 통증 감지가 더 적어요. 무언가에 팔꿈치를 부딪혔을 때 느끼는 그 찌릿찌릿한 이상한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팔 전체가 감전된 것 같죠? 전혀 재밌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그 부분을 퍼니본이라고 부릅니다. 퍼니본은 사실 뼈가 아니에요. 척추에서 시작해서 목으로 팔꿈치를 통해 그리고 손가락으로 가는 신경입니다. 진짜 이름은 척골신경이에요. 팔에 있는 3개의 주요 신경 중 하나이고 손끝에 감각을 제공하죠. 척골신경은 근육, 지방, 뼈에 의해 잘 보호됩니다. 하지만 이 신경이 노출되는 부분이 한 곳 있는데 거기가 바로 팔꿈치에 있는 퍼니본이에요. 다르긴 하지만 아킬레스 이야기의 실제 버전 같죠? 이제 퍼니본을 부딪혔을 때 왜 느낌이 다른지와 팔꿈치를 꼬집어도 아무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지 알게 됐어요. 다음 현상은 사회적으로 어색한 순간에 발생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짝사랑하는 사람이 칭찬을 할 때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얼굴 붉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졌을 때 뱃속에서 정말로 나비가 퍼덕거리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얼굴을 붉힐 때 위벽도 빨갛게 변한다는 거예요. 네, 제가 봤어요. 위벽은 안에 있는 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하는 조직입니다. 얼굴을 붉힐 때 피가 피부 표면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얼굴이 붉어져요. 위도 예외는 아니죠. 이건 감정의 변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이에요. 위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위액은 강철 테이블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위산이 내장기관을 녹여버리고도 남는다는 뜻이죠. 다행히도 위벽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 사실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불을 끄지 마세요. 맨눈으로는 보일 수 없으니까요. 반짝이는 인체의 이러한 비주얼은 초민감 카메라로 감지됩니다. 일본 과학자들은 인간의 생물 발광 이미지를 최초로 포착했어요. 오직 초민감 카메라만이 우리 몸이 아주 적은 양의 빛을 방출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빛은 사람의 눈이 감지할 수 있는 것보다 1000배나 약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세포 안의 화학 반응 덕분에 적은 양의 빛을 생산합니다. 인간이 이 목록에 새로 추가된 거예요. 연구원들은 며칠 동안 지원자들의 상체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결과는 방출된 빛의 양이 24시간 주기를 따른다는 걸 보여줬어요. 늦은 오후에 가장 높고 늦은 밤에 가장 낮아요. 게다가 가장 밝은 빛은 뺨, 이마, 목에서 발산됩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열 카메라에 잡힌 가장 밝은 영역과 일치하지 않아요. 아침에 낮보다 키가 조금 더 크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네, 제가 측정해봤어요. 사실 이 키 차이는 중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력은 우리가 하루 종일 일어서거나 앉을 때 척추와 무릎의 연골을 압박해요. 하지만 누워있을 때 척추는 압력을 덜 받고 이완됩니다. 그래서 밤새 침대에서 휴식을 취한 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키가 더 큰 거예요. 키의 차이는 2.5cm도 안 되니까 이 정보를 듣고 누가 더 키가 큰지 내기하지 마세요. 재미있는 사실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우주 비행사들은 보통 지구에서보다 키가 몇 센티미터 더 큽니다. ISS의 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키가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지구에 도착했을 때 중력은 서서히 평소의 키로 밀어내립니다. 이제 이미 언급했던 기관인 피부로 돌아가 볼게요. 네, 피부는 장기예요. 사실 피부는 몸에서 가장 큰 기관입니다. 몸무게의 약 15%를 차지해요. 피부는 몸을 덮는 것 외에 어떤 일을 할까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요. 예를 들어 외부의 물리적, 생물학적 피해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게다가 과도한 수분 손실을 방지해요. 인간의 몸이 또 어떤 놀라운 사실을 숨기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하지만 이제 동물의 세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올빼미는 눈알이 없어요. 대신 안관이라고 불리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막대 모양의 눈은 인간의 안구처럼 눈 구멍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올빼미는 주위를 둘러보기 위해 몸 전체를 움직여야 해요. 하지만 몸통을 움직이면 소리가 날 거고 다른 동물들이 그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래서 올빼미는 270도로 목을 돌릴 수 있도록 진화했고 아주 조용히 움직여요. 그럼 문제가 뭘까요? 야간 시력은 가능한 한 많은 빛을 얻기 위해 큰 각막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늘보 원숭이와 안경 원숭이 같은 대부분의 야행성 동물들이 큰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올빼미의 경우 약간 다르게 작용합니다. 머리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큰 눈은 안에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올빼미는 안구는 없지만 세 쌍의 눈꺼풀을 가지고 있어요. 한 쌍은 눈 깜빡임용, 한 쌍은 수면용, 마지막 한 쌍은 안관 청결 유지용입니다. 올빼미도 그걸 알고 있겠죠? 야행성 동물에서 우리에게 더 친숙한 동물로 넘어갈게요. 야옹! 고양이는 공기 중에서 향기를 맛볼 수 있는 추가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야콥슨 기관 또는 서골비 기관이라고 불립니다. 야콥슨 기관은 고양이의 비강 안에 위치하고 입천장으로 통해요. 이 기관은 뇌로 직접 이어지는 신경을 사용하여 특정 화학물질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냄새가 아니에요. 야콥슨 기관의 냄새 수용은 중단됐죠. 1950년대 후반 전기 냉장고가 인기를 끌었어요. 하지만 2008년 옥스포드 대학의 엔지니어들이 이 복고풍 디자인을 부활시켰어요. 아직도 그걸 연구하고 있지만 일단 완성되면 아인슈타인 냉장고는 전기가 없는 시골 지역과 자급자족하며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될 거예요. 저 무작 위로 되어 있는 쿼티 디자인은 작업을 더 쉽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1870년대에 크리스토퍼 스콜스는 타이핑 속도가 2배나 빠른 걸 보장하는 레이아웃을 발명했어요. 하지만 자주 쓰이는 문자가 서로 옆에 있어서 너무 빨라져서 기계들이 끊임없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는 쿼티 디자인을 개발했어요. 이건 타이피스트들이 독수리 타법을 쓰도록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들은 문자를 찾아보고 검지로 천천히 타이핑했어요. 키보드는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으며 전 세계의 사람들은 그렇게 키보드에 적응했죠. 신발끈의 플라스틱 끈은 아글렛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고대 로마부터 그걸 써왔죠. 물론 그 당시에는 플라스틱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글렛들은 돌, 유리 또는 심지어 금속으로 만들어졌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노쇠나 은과 같은 귀금속으로 신발을 장식할 수 있었죠. TV와 리모컨 중에 어느 게 먼저 생겼죠? 원격 작동 기술은 수십 년 더 오래됐어요. 니콜라 테슬라는 전파로 기계 장치를 제어하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원격 조종 보트를 통해 전파 입출력 작동 장치를 작동시키는 아이디어를 팔려고 시도했지만 잠재적인 구매자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시대를 훨씬 앞섰는데 1956년에 마침내 리모컨이 텔레비전에 사용됐죠. 엔지니어 퍼시 스펜서는 1945년 우연히 뭔가 굉장한 걸 발명했어요. 그는 초기 레이더 시스템에 사용된 새로운 진공관인 마그네트론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 주머니에 있던 초콜릿이 녹았다는 걸 발견했어요. 마그네트론의 가열 잠재력을 깨닫고 그는 팝콘으로 변한 옥수수 알맹이에 그걸 써봤어요. 그러고 나서 달걀로 시험을 해봤지만 상황이 너무 지저분해졌어요. 그래서 일단 노른자를 닦아내고 그는 에너지를 내부에 보관할 금속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최초의 전자레인지가 탄생하게 됐죠. 1733년 영국의 한 공작이 건축가 윌리엄 켄트에게 자신들의 아이들을 위한 여행 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어요. 윌리엄은 수락을 하고 최초의 유모차를 만들었지만 아무도 그걸 밀 필요가 없었어요. 손잡이 대신 마차처럼 만들어져 염소나 작은 조랑말이 끌었어요. 가격이 비싸서 몇 대만 만들어졌죠. 100년 이상 지난 1848년에 미는 손잡이가 달린 최초의 유모차가 출시되었고 가격이 더 저렴해졌어요. 경찰은 종종 도넛과 연관이 있죠? 그리고 왜 그런지는 사실 이유가 있어요. 1950년대 미국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경찰관들은 야식을 먹을 때 문 연 곳을 찾는 걸 어려워했어요. 이때의 도넛 가게들은 가족에 의해 운영되었어요. 그들은 다가오는 날을 위해 신선한 도넛을 제공하면서 밤새도록 열심히 일했죠. 상점은 밤에 취약해 둘은 완벽한 상호관계를 이뤘는데 경찰에게는 음식물을, 상점에는 추가적인 보호를 해줬죠. 뽁뽁이 포장지는 긴장 완화에 좋은 원천이며 섬세한 포장에도 도움이 되죠. 1957년 두 엔지니어가 두 개의 샤워 커튼을 접착제로 붙여서 사이에 기포를 가뒀어요. 이게 최초의 뽁뽁이가 만들어진 방법이에요. 그들이 찾고자 한 결과는 일종의 질감이 있는 벽지였어요. 하지만 시장에서 잘 팔리지 않았어요. 얼마 후 그들은 그걸 온실용 단열재로 팔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실패했어요. IBM에서 섬세한 컴퓨터 부품을 선적해야 했던 1960년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뽁뽁이 포장지는 완벽했고 그들은 계속해서 협력했죠. 폰으로 지도를 사용하는 게 길을 찾는 훨씬 더 쉬운 방법이 되었지만 한때는 오래된 소형 지도가 유일한 선택사항이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산업이 탄생됐었죠. 경쟁이 너무 심해서 지도 제작자들은 경쟁자들이 훔치는 걸 막기 위해 지도에 유령 정착지를 그려놓기도 했어요. 이 가짜 마을은 저작권 덫이라고 불렸어요. 하지만 이 가짜 정착지들 중 하나가 실제가 됐어요. 뉴욕의 아글로는 제너럴 드래프팅 컴퍼니에 의해 지도에 그려졌어요. 또 다른 경쟁 지도 제작자 또한 이 마을을 자신들의 지도에 그려넣었고 저작권 덫이 발동됐죠. 하지만 법정에서 1950년에 상점이 실제로 그곳에 세워졌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주인은 지도를 보고 아글로가 실제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그 이름을 따서 가게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법적인 것이 없었는데 엄밀히 말해 그 잡화점 덕분에 아글로가 진짜가 됐기 때문이죠. 1943년 일리노이에서 온 데스타 스타우트는 소포를